문학과 독서치료 4월 19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두어 번에 걸쳐 가지고 그 서사학에 관해서 좀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서치료가 이제 그 이야기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야기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하나의 어떤 모형을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야기의 소비자로 우리가 살고 있죠. 영화가 돈이 될 거라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자본이 이제 헐리우드에 모이게 됐고, 헐리우드에서 좋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팔면은 현대 자동차 몇백만 대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대요. 자동차는 이제 계속 만들려면은 뭐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드라마의 대국이죠. 앞으로도 계속 드라마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뛰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이제 예산이 많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까 골똘히 연구하다 보니까 드라마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예산으로 고퀄리티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간대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아침에 별거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끝. 뭘 어마어마하게 폭발시키고 뭐 그런 대단한 씬이 안 나와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한번 보면 이제 끝일 수가 없죠. 사람도 많이 캐스팅 안 하게 안에서 서로 막 두 집에서 다 연애해버려. 아, 예, 맞아요. 두 집에서 연애 다 해버려. 겨울 연가 같은 것도 보세요. 겨울에 남이섬, 강원도 끝. 예. 그런데도 뭐 블록버스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영이 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독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나를 이제 성찰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학을 이제 좀 내가 그 문학을 문학 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수용 문학과 이제 표현 문학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돼요. 수용 문학은 읽기하고 듣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죠. 수많은 이야기를 읽고 이제 또 감상문도 적어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표현 문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중물 삼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죠. 그건 이제 말하기, 또 글쓰기, 또 뭐 몸으로 표현하면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제 독서 치료에서는 다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 또 그 이야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그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시에 서사학 개요 있죠. 서사학. 서사학은 서사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사에 관한 학문적인 개념. 그러면 서사란 뭐냐? 서사란 이제 우리가 평이한 말로 이야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의미에서 서사는 여러분 그 자료에 있듯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포괄하는 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서사의 개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사란 누군가가 사건을 서술한 내용이 서사예요. 그걸 영어로 이제 스토리라고 불러요. 서사학에서 스토리. 이걸 그냥 이야기라고 번역하면은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라고 쓰겠습니다. 사건을 서술한 내용, 콘텐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콘텐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토리. 그런데 보시면은 이 세상에 이야기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야기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행위, 그걸 이제 사건을 서술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서사학에서는 디스코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딱 맞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디스코스를 이제 찾아보면은 영어 사전에 보면은 대단히 다양하게 풀고 있습니다. 뭐 담화, 담론, 뭐 강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설교하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 그런데 다 공통점은 동사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건을 서술한 내용, 스토리는 명사라면 그 명사가 존재하게 한 디스코스는 동사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짝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짝말.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짝말이 예를 들어 보면은 교수 이런 게 있거든요. 가르칠 교자에다가 그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교수는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행위인데 그건 학생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배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수란 말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형제 이런 것도 그래요. 형이 있어야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어야 형이 있고, 이 세상에 아이를 다 하나만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란 말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짝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부부 될 수는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둘이 서로 이렇게 전제가 돼줘요. 상호 전제가 돼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와 디스코스도 짝말이다. 짝말. 이 세상에 이야기가 존재한다면은 이야기하는 행위도 있었을 거다. 이야기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있을 거다. 이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이제 구두 언어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이게 어딘가가 기록되지 않으면은 공개 중에 사라져버리고 없겠죠. 물론 이제 사람의 기억 속에 들어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이 이야기는 어딘가가 기록돼야 돼요. 그 기록되어진 걸 텍스트라고 불러요. 텍스트. TEXT, S는 하나 빼주십시오. 오자가 났습니다. 그 텍스트는 이제 이야기를 담는 그릇과 같겠죠. 지난 5,000년 동안 인류는 이야기를 책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겁니다. 21세기가 되면서 20세기 후반, 21세기가 되면서 이 텍스트가 비약적으로 다양해졌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텍스트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영상에 담겼고 그다음에 또 뭐에 담길까요? 공연 매체라 그래가지고 무대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연 텍스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연 텍스트는 배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같은 배우라도 아침에 하는 것과 저녁에 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대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균질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디지털 텍스트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로 이게 담겨져서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 가상현실이라고요. 물론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서 3D 안경을 끼고 보면은 마치 입체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촉각을 자극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떨리는 의자라든지 뭐 360도 회전하는 의자라든지 그렇게 이제 또 발전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또 증강현실이라고 들어보셨죠?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조합해 가지고 증강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포켓몬 같은 거 찾기 이런 게 이 공간에 어딘가 이제 포켓몬이 있다고 막 아이들 찾으러 다니고 그런 거 관찰하셨죠? 이처럼 텍스트는 대단히 다양하게 발전되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도로 텍스트가 발전하게 되면은 책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이 엘빈 터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인가 그 책에 보면은 종이책은 21세기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그 예언이 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가 컴퓨터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발전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디지털 매체는 디지털 매체대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발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왜 그럴까? 아무리 디지털 신호가 지금 발달했다 하더라도 책이 가진 그 자연스러움, 그렇죠. 책은 5,000년 동안 검증된 매체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죠. 그 책이 가진 아날로그적인 속성, 자연적인 속성, 또 5,000년 동안 끊임없이 인류에게 적응해온 그 많은 전통과 장점들 그런 걸 일시에 지금 현재 기술로 디지털 신호로 대체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 스마트폰에 전자책 다운받을 수 있으시죠? 그거 자주 활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은 금방 지치고 말아요. 성경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 전자책이 미국은 거의 이제 뭐 학교 이런 데 거의 이게 되고 한국도 이제 교과서가 전자 교과서로 이제 바뀐다고 네. 많이 하는데 근데 아이들한테는 일단은 그 뭐 시대가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눈이 너무 눈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해서 예. 이게 도무지 그 책을 그게 예. 아무리 편리한다 해도 일상에서 인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마 검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예. 네. 그 책은 책 나름대로의 이제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 그 책을 하나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표지부터 해서 어떤 판으로 할 건가, 글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하나로서 어떤 사람과 같아요. 사람. 예, 사람. 70억 인구가 다 다르듯이 책은 그 컨텐츠에 따라서 다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다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 사각 네모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사각 네모에 뭐 다 똑같이 전집으로 만들어 버려요. 전집. 사람은 소유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느낌도 있고 한데 책을 보면은 너무 마음에 든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싶고 그렇죠. 보고 싶은 예. 마음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람한테 느끼듯이 네. 마음에 든 사람 자주 만나고 싶듯이 마음에 든 책은 언제든 꺼내보고 싶고 그렇죠. 정적인 부분이 사라질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사실 안정감을 좀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책을 통해서 예. 휴식을 취하고 예. 치유하고 예. 다시 이제 힘을 얻는데 전자라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네.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은 단순하게 그 속에 정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순간에 그 속에서 정보만 쏙 빼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은 이제 촉감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내가 그걸 소유할 수도 있고 책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 예. 오감으로
맞아요. 오감 매체. 네, 예. 오감 딱 매체는 적절한 그렇죠.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다 네. 우리가 느끼면서 하는 건지. 전 예, 오감 매체. 그러니까 내가 50년 전에 읽고 감동을 받았던 책을 책꽂이에다 꼽아놨다. 그게 되게 누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메모도 해놨어요. 그걸 들춰보면은 새록새록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매체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자매체의 장점들이 있죠. 그 빨리 전송이 되고 쉽게 가공할 수가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예, 휴대가 간편하고 또 어마어마한 정보를 작은 저장소에다가 담아 다닐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거다 이게. 예, 책이 완벽하게 전자매체를 대신하지 않고 전자매체가 완벽하게 책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서사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 스토리, 이야기하는 행위, 디스코스,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체, 그걸 텍스트, 이걸 서사의 3요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생산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원리가 있다면은 뭘까? 물론 이야기를 해석하는 원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그 서사학에서 말하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제가 딱 뚫으니까요. 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재밌어지고 또 뭐라 그럴까 자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나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막연한 나의 직관이라면 설명하기 참 어렵겠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원칙 있잖아요. 대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작품을 이렇게 해석해보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평생 동안 하니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근거를 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논리학에서는 그걸 논거라고 하잖아요. 논거. 그러니까 논거 없이 주장하면은 이제 생고집인데 논거를 대면은 이제 설득이 되잖아요. 그런 설득이 되고 또 그걸 반대로 내가 찾아낸 논거들 있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찾아낸 그런 논거들을 상대방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문으로 연결이 돼요. 발문. 그 이야기를 이제 깊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은 발문,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창의적이 되고 풍성해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도 꼭 같아요. 의미는 맥락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말해도 돼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맥락주의라고 부릅니다. 맥락주의. 맥락은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거기다가 이제 이즘을 붙여갖고 컨텍스추얼리즘 이렇게 불러요. 맥락주의. 맥락주의. 자, 맥락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리줌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저자가 이스트판 바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ISTVAN BANYAI 이스트판 바녀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 책은 안타깝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영어 원본을 샀어요. 예. Resume, R-E-G-O-O-M, Resume. 자, 이런 책인데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 혹은 의미는 맥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서사 해석의 대원칙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이것만 딱 볼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니 너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강아지. 강아지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활을 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딱 봤을 때, 예, 이게 미시적인 관점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무엇인지 해석하기 위한 맥락 정보가 그 다음 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좀 더 선명해지셨죠. 이 그림이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인 걸 금방 눈치채실 수 있으시죠. 예, 뒤에 배경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이고 이 모자이크 같은 뭐가 점점 많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하늘을 공중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겨냥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만 볼 때는 활 쏘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맥락 정보가 다음 장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맥락 정보가 뭔가요? 시계죠, 시계. 그러면은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시계 안의 그림이죠. 예, 시계 안의 그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계는 누가 찬 거냐? 이것도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시계? 그럼 어떤 시계인지 이 시계에 대한 맥락 정보가 그 다음에 또 그려져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계는 남자 손 같습니까? 여자 손 같습니까? 예, 남자 손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직업이 뭐 같습니까? 예, 뭔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가 왼쪽 손에 찬 팔뚝 시계에 들어있는 그림이었죠. 그러면은 이 작가는 또 뭐하는 이 작가는 누구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전문 작가죠. 그러면 이 전문 작가는 도대체 또 어떤 사람인가? 이거 넘겨보시면은 이 미술관 같지 않나요? 이 거대한 미술관에서 뭔가 이렇게 베껴서 그리고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네? 예, 커다란 어떤 건물의 지붕의 창문에 비친 그 그림,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그림. 하나 더 넘겨봤더니 그건 피라미드가 아니라 어떤 도시의 광장에 세워진 거대한 탑, 기사의 탑처럼 있잖아요. 그 탑에 세워져 있는 꼭대기에 있던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은 도대체 이 도시는 어딘가 벽화였군요. 그렇죠? 이거 자체도. 이거 자체도 실제 도시가 아니라 저기 안에 있구나. 예, 어떤 건물에 그려진 벽화였잖아요. 그 건물이 뭔가 봤더니 놀이공원에 그 한 시설이네요, 그렇죠? 예, 유럽풍의 시설. 진짜. 네? 방송
그런데 그게 세트장이었네. 세트장. 세트장. 어떤 방송국의 세트장. 이거 어떻게 그림이 어디로 가버렸죠? 거기. 여기였죠? 잘 살펴주세요. 저기. 어디 있나요? 네, 그 밑에. 여기? 네. 여기. 그 하나 더 넘겨보니까 엄청난 밀림 속에 누군가가 그 밀림을 들여다보고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그 방송국의 세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여기는 악단인가요? 이 사람들은? 여자. 악단인 것 같죠. 예. 저 뒤에 악단이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밀림 사이에 보이는 그 탑, 그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예? CF에 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돼가지고 CF에 이걸 반대로 풀었던가 보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원래 장면이 아니고 뭐 그림이라든지 예, 착착착착 내려가는 예. CF가 있었던 거 보고 요건 이제 줌 아웃이라고 하죠. 줌 아웃. 시간 상자인가 뭐 예. 하여튼 그 빨간 그림책에 뭐 있는 그 번역된 책에도 이 비슷한 느낌. 예. 이런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또 줌인도 있고 줌인. 줌인은 이제 계속 당겨서 안에 들여다보고. 근데 줌 아웃. 이게 처음. 저 반여희라고 하는 분이 저런 스타일의 그림책을 여러 권 그렸더라고요. 예. 여러.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맥락이 결정한다.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한 문장이 딱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 칠판에 혹은 하얀 종이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사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아무런 맥락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밑도 끝도 없으니까. 나가 도대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또 너는 누군지. 예, 우리가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흐름과 관계를 얘기해. 원인과 여기서 이제 서사학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했느냐. 스토리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맥락 정보, 구체적인 그런 맥락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먼저 누가 말했느냐예요. 이게 화자라고 하죠. 누구에게 말했느냐, 수화자가 누구냐. 예,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여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걸 컨택이라고 불러요. 컨택. 둘의 화자와 수화자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관계 설정은 정말로 작가의 마음이에요. 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원수로 만들 수도 있고 불륜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부부 관계로 만들 수도 있고 작가 마음이거든요. 관계, 컨택. 그리고 시간, 공간, 시대적인 배경. 시간은 언제 말했나 시간이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시간. 같은 관계라도 아침에 그 말을 나는 너를 좋아해 말하는 것과 야심한 밤에 말하는 것과 대낮에 말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간. 어떤 공간에서 그 발화라고 하죠. 그 말이 됐느냐. 그랬을 때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그 말을 한 것과 야심한 밤에 침실에서 그 말을 하는 것과 술집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 때문에 공간의 이제 사회 심리적인 상징성과 은유 그 맥락 때문에 같은 말도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시대 나는 너를 좋아해 같은 말도 저 삼국시대에 하는 거하고 현대인이 하는 거하고 100년 후에 하는 것이 의미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의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좋은 말이었잖아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 한글 창제 해례본이잖아요. 거기에도 놈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놈이라고 그러면 욕이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맥락 정보입니다. 맥락 정보.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학에 x 플러스 y는 g라고 하는 공식하고 같아요. 그걸 그냥 평범한 말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 y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의미인 g 값이 천차만별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봅시다. 나는 이영식입니다. 너는 우리 아내예요. 난 널 좋아해.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 좋아하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나 이영식이에요. 너가 강아지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애완견을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똥개예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똥개예요. 침도 개게 흐르면 더 좋죠. 그럼 의미가 180도로 또 달라져 버리죠. 예. 나가 도둑이에요. 도둑. 너가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에 거기까지 키까지 꼽혀 있고 시동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이 난 널 좋아해. 그럼 무슨 뜻이 됐어요? 예, 널 훔치겠다는 뜻이 되죠. 예, 널 훔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나는 너를 좋아해. 그 문장 가지고는 맥락 없이 그 문장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책의 원리와 똑같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슬슬 흘리고 말을 듣는 사람의 정보를 슬슬 흘리고 공간에 대한 묘사를 슬슬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야 우리가 독자들이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이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어떤 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은미 씨가 쓰신 그 책 가운데서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가족들은 헤어질 수도 없고 거의 수십 년간 혹은 평생 동안 같이 더불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말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발화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을 때는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제 애정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꽃 같은 부부인데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 가지고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사이가 나빠본 적이 없으셔서 해석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바꿔보죠. 사이가 극도로 좋은 그 부부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독일제 그 잘 드는 칼 있잖아요. 무슨 칼이지? henkel 그 칼 세트 한 세트를 사왔어요. 결혼 기념일로.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 요리에 만족한다. 너무 행복했다. 우리 잘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극도로 사이가 나쁜 부부가 어느 날 칼 세트를 선물로 사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꽃 같은 뜻이 아니죠. 예, 절대로 같은 뜻이 아니에요. 예,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쌓이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99.9%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제가 듣고 웃었는데요. 두 집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앞집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앞집은 어떠냐 하면은 정말 예쁜 아내의 멋진 남편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요. 뒷집은요 굉장히 멋진 남자한테 여자는 곰보예요, 곰보. 빡빡 얽어가지고 진짜 못생겼어. 그런데 앞집에 사는 그 부인이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안 입고 와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멋진 남자가 그 곰보인 아내를 끌어안고 뭐 헤어지기 싫어서 뭐 자기야 기다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러고 또 그 아내는 또 거기다 맞장구를 치고 진짜 눈꼴스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너무너무 무심한 사람이에요. 무뚝뚝하고. 도대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저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해는 했다고 쳐. 어떻게 해서 매일 아침에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그래 궁금해져 가지고 어느 날 그 뒷집에 사는 남편을 불러 세워갖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고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당신 부부는 아침마다 그렇게 친밀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 부인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참 그게 되게 궁금해서 묻는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정색을 하고 대답했대요. 모르는 말씀 마세요. 자세히 내 아내의 얼굴을 관찰해 보면은 그 점 하나하나에 사랑이 가득 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열받았겠죠. 존 가트맨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갖고 3,500쌍의 부부를 비디오로 다 촬영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존 가트맨 박사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의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죠. 뭐 부부 감정 치유 이런 책도 이제 쓰셨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추억 있잖아요. 좋은 추억.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답고 달콤했던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이 쌓이면은 몇 번 실수해도 그걸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했겠지. 나한테 잘하려다가 저렇게 실수했겠지.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둘 사이가 나쁘잖아요. 그냥 서로 신뢰가 깨지고 또 뭐 나쁜 추억이 막 쌓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처럼 이제 개가천선해 가지고 잘해주려고 선물 사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은미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객관적인 사실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연으로 작동해. 사연으로 해석이 돼.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말이 정말로 애정 표현이 될지 아니면은 반어법으로 이제는 끝내자고 하는 말이 될지 그걸 사연이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이 뭐냐면은 그 존 가트맨 박사의 전략이 이렇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하고 평생 살 것 같으면은 단 하나의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을 지켜라. Small things often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작은 애정의 표현을 자주 해라. 자주. 빈도의 법칙이 중요하다. 빈도의 법칙. 그 남자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 저도 남자니까 그걸 착각했더라고요. 큰 것 한 방에 해결해 버리려고. 그렇죠? 큰 거 한 방. 뭐 집을 한 채 사준다든지 30년 모아가지고 뭐 집 한 채 사준다든지 뭐 10년 전략해갖고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나가요. 그런데 10년 되기 전에 아내는 싸늘하게 돌아섰어요. 30년 되기 전에 관계는 깨졌어요. 아주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이래요. 자동차를 한 대 사주나 생일날 꽃 한 송이 들고 오나 점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받는 점수가 비슷하대. 네, 저도 결혼 몇 주년인까지 좀 연애 오래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다가 그 누가 돈으로 꽃을 그 결혼기념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라는 건 아닌데 이랬대 이러면서 옆집에 이렇게 사진만 보내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 돈보다 남편이 연애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에 감동. 그러니까 돈은 그냥 받을 때도 그냥 놀라움 있잖아요. 감동이 아니고
그러면서 아싸 이러고 제스 이런 기분이고 카드에서 감동이 카드가 더 싼데. 근데 이제 카드에서 막 이제 그 약간 좀 사랑이 예. 넘치는 그 얘기가 마음이 크더라고요. 전달돼. 네, 그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이제 그런 그 여성들의 심리를 남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큰 거 한 방 해결하려고 빈도의 법칙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게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큰 방법도. 큰 거 한 방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맥락이 돼요, 맥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기억들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맥락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깨닫고 정말 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깊이. 예, 그러니까 어떤 전략도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행복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전략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원리도 되고 예,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 의미는 맥락이 결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이야기를 읽을 때 맥락 정보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은 풍부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맥락 정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주제 파악. 그게 돼요. 주제 파악.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사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편의 동화를 읽고 그 동화에 담긴 어떤 의미,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비롯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행동, 또 그 등장인물들의 말의 의미,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의 주제는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제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또 어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맥락도 있잖아요. 그 시대적인 맥락도 있고 그런 걸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나의 이치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역할을 규정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겠죠.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그 영유아기 부모들은 영유아기 부모에 맞는 리더십이 계속 훈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청소년이 되면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청소년이 되면은 또 대학생이 되면 또 달라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또 달라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 맥락에 맞는 그런 리더십과 능력과 인격을 갖추도록 나를 갖고 가는 것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다. 그런 결론도 이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강의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세요.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 의미는 맥락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한 그 이야기 속에서 풍성하게 맥락 정보를 드러낼수록 끊임없이 더 좋은 해석이 나한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완벽한 의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의미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그걸 이 그림 쪽에서 분명히 보시지 않습니까? 아까 반여의의 그 줌이라고 하는 거. 한 장 넘길 때마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맥락 정보가 추가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왜 공부해야 되나? 이 맥락 정보를 제대로 짚은 아이. 그러니까 내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중학교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영수국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은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철든 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철든 아이. 철든 아이. 건축가. 철든 아이. 그런데 이 공부하는 동기가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짜증내니까 아니면은 선생님이 야단치니까 나 공부해. 그러면 맥락이 엄청 좁죠. 맥락이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
선생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만 그 공부를 파악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동기는 되겠지만 몇 쪽은 못 가요. 또 강력하지도 않고. 네, 맥락.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서사학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서사학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이제 스토리의 구조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학 치료에 있어서 혹은 독서 치료에 있어서 스토리를 활용하려고 그래요. 스토리는 아까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콘텐츠, 이야기의 내용.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텍스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혹은 이 독서 모임에서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잖아요. 그것도 이제 텍스트가 돼요. 스토리가 됩니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느냐 하면은 그걸 우리가 거울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그런 독서를 제가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거울 독서라고. 거울 독서. 독서 치료는 거울 독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 거울이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진짜 문자 그대로 거울에 비춰보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을 찍는 기술은 아직 발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우리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MRI를 찍는다고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뇌파를 검사한다고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그냥 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보듯이 내 마음도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지만은 정말 그러시던가요? 아닐 때가 진짜 많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볼 때 화학적인 전기 신호거든요. 전기 신호. 내 머릿속에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언어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언어의 그릇. 그 언어의 그릇에 담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 상당히 화가 나 보이시는데요. 맞는지요? 이렇게 누가 내 온 모습을 내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다 잘 관찰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누군가가 참 민감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즉각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도 이제 화내는 아이들한테 아무개야 너 정말 짜증났구나, 정말 화났구나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화내던 것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거울이에요. 사람 거울. 그런데 사람 거울이 여러분이 저 주위에 있는 사람 거울이 어떠십니까? 매우 성숙하고 객관적이고 친절한 편입니까? 아니면은 매우 편향적이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잘못되기까지 한 그런 거울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거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위에 믿을 만한 거울이 적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생활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더 다 같은 입장이라서 다 부족해서 어른들이 있거나 있는 한국이 네. 아니다 보니까 또래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철없이 어른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너무 배려하다 보면 말 못하겠다. 예.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라 예, 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우리 인간관계가 이제 피상적이고 좀 그 경쟁적이고 또 거래 관계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 마음을 안 들키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포커 페이스 안 느끼려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자폐적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폐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는 이런 착각까지 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겠지. 그래요. 와, 그거 참 기가 차죠, 그렇죠? 예. 그 자폐적이라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예. 심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예.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말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바타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요거는 잊어버리고 바깥에 보이는 그걸로 살아가야 되나? 네. 그걸 아이들한테도 대하고. 예. 특별히 이제 감정에 관한 것은 더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죠. 감정에 관한 것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영역이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됐어요. 그걸 예.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니 이게 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예, 억압하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숨기는 걸 가르치고. 약한 모습을 예. 남한테 보이지 예, 않으려고. 예. 남자들은 특히나 더 많이 그러는 거. 남자들은 더 억압을 예, 당하죠. 더 심하게.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문학이 우리한테 대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문학. 예, 문학은 이야기의 세계는 항상 우리 현실의 삶에서 재료를 가져가요. 현실의 삶에서 해리포터 같이 그렇게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그럴듯함이 있거든요. 그럴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의 그럴듯함이 있어요. 성격. 해리포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그게 그 사건이나 공간 설정은 환상적이지만 거기 등장하는 인물의 어떤 성격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도전적인 인물, 배신자도 나오고 완벽주의도 나오고 사이코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인물의 이제 그럴듯함, 그 다음에 관계의 그럴듯함이 있어요. 관계. 예, 그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맺는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뭐 우정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렇죠. 뭐 연인도 있고, 뭐 좀 이중적인 관계도 있고, 친구인데 적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설정의 그 핍진성이라고 불러요. 그럴듯함, 핍진성 좀 어려운 말인데. 핍진성 이런 말로 부르는데 가까울 핍자에다 참진자 핍진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관계에 진실성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이 돼요. 반지의 제왕 속에 반지의 제왕은 더 환상적이죠. 실제로 존재할 법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이상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막 몰입해서 보는 까닭은 핍진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네들의 삶의 문제, 또 그 캐릭터의 유형들, 대인관계, 또 삶의 다양한 그 문제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런 인물들이 딱 현실을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학을 펼쳐보면 이래요. 아주 극사실주의에서 극허구주의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겠죠. 저는 그 일제 시대 또 일제 시대와 6.25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화가 진행되던 1950년, 60년, 70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을 읽으면서요. 어느 역사책보다도 더 가슴 절절하게 우리의 역사가 다가오더라고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 있었죠. 예. 예. 운수 좋은 날. 그 소설보다 더 가슴 절절하게 그 일제 시대에 우리 그 민중들 있잖아요. 민중들의 그 고달픈 삶을 어느 역사책에서 볼 수 있겠어요. 와,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죠. 맥락을 놓치고 그러니까 시대적을 저는 읽었지만 내용은 알지만 시대를 몰랐고 네.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만 봤으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거랑 그 시대를 생각한 거랑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있죠. 예, 그 시대
그 우리 민족의 그 시대, 탄압받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가슴이 아린 예, 그런 작품이죠. 문학과 예술은 시대와 그 나라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모든 거를 알면 예, 훨씬 예. 그게 이제 맥락 정보거든요. 예, 맥락 정보. 그 사람이 토끼를 저렇게 그렸는데 왜 저렇게 그렸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이제 고나라 풍토나 뭐 이런 문화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봤을 때하고도 또 틀리고. 예, 예. 네, 예, 미술 그렇습니다. 최근에 70년인가 나온 미술 그림에 대해서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좀 배워 공부를 해서 보면 너무 잘 그린다 이렇게 했는데 72 채널에 이렇게 그 존버본가 다르게 보기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전부 다 전체 누드가 여성이 80%고 이거 전부 다 가진 자들이 자기 집 그려놓고 충성하는 종을 그려놓고 결국에는 내가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는 남한테 보여주기 시기에 그거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림이 진짜 다르게 전에는 막 경외심을 가지고 봤던 게 이게 맥락 정보를 알고 나서 네, 그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어떤 서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맥락 정보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자료, 다른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소설 속에 표현된 맥락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김홍도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맥락 정보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또 거꾸로 왜 이렇게 그렸나 그걸 역사를 알면은 그 그림이 또 해석이 되고 그렇게 순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문학은 거울이다. 예, 문학을 읽는 까닭은 거울이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것이어서 뭐 반지의 제왕처럼 엄청나게 이제 호구적인 것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사실정을 따져볼 때 아주 극사실주의에서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고르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길러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사실적인 이야기가 좋으냐?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90% 반영해주는 그런 작품을 고르는 게 효과적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교정시설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뭐 쇼생크 탈출 이런 거 괜찮을까요? 뭐 장발장이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작품 선택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그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도가니 이거 읽어봅시다. 그런 게 좋을까요? 공지영의 도가니 극사실주의로 그려져 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붕대. 그 붕대 역할을 하는 게 그 문학의 그 상징과 은유, 포장 기술이에요. 포장 기술. 더 애매하게, 더 해석의 가능성이 많게, 더 은유적으로, 더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때로는 환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왜 고전이 됐는지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걸 환상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마법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듯하면서도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거를 맥락을 제대로 모르는. 예. 한바탕 꿈이었거든요, 그게. 네. 예. 꿈 깨기 전과 꿈 깬 후에 앨리스는 달라졌다고 봐요. 그 원작을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출연한 것만 봤어요. 줄여놓은 거 보셨어요? 굉장히 두꺼운 거 요즘은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해운대에서 읽었는데 그거 읽어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한 소녀의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읽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했을 그런 주제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자기 조절 능력. 앨리스가 이제 뭘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막 커졌다가 막 작아졌다가 울어가지고 예, 막 지붕을 뚫고 가버리고 너무 작아서 막 눈물에 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적절한
크기로 조절하는 방법을 자기가 익혀요. 아,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만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요. 그게 그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작가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에게 어떤 마법적인 힘이 주어진다면은 처음에는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난장판이죠. 너무 커졌다가 너무 작아졌다가. 근데 결국은 그걸 조절해서 다른 그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요. 그렇게 성장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사실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환상적으로 그리면은 그 이야기 뒤에 숨어서 우리 이야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야기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 거울 독서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문학을 어떤 문학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우리 삶을 반영하는 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있는 그대로 하면 오히려 거북해. 읽기 힘들어요. 그런 작품. 그러므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문학. 적절한 거리 있잖아요. 너무 또 추상적이고 환상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잖아요. 적절한 거리.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걸 반대해요. 사실주의 문학과 환상주의 문학. 너무 극단이에요, 그건. 그 사이에 50%, 10%에서 100%까지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 조절을 누가 하냐면 작가가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서사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질문을 잘해보기 위해서다. 질문 말씀드렸죠. 제가 서사학을 공부하면서 질문의 달인이 됐어요. 자화자찬이지만 질문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이야기를 창조하는 수법을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다 질문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무수한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바둑을 두어왔어요. 그런데 한 판도 같지 않대요. 같은 판이 없대요. 무한대의 그 대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패턴이 있대. 패턴, 바둑의 패턴. 그렇기 때문에 바둑 해설 아는 사람들 보면은 3시간 바둑을 뒀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재생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 기억이? 오마이갓,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런데 패턴으로 기억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패턴. 그러니까 질문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 이제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작가들이 인물을 창조하는 그 기법을 우리는 살짝 바꿔서 질문으로 바꾸는지 그게 몇 개 안 돼요. 한 20-30개밖에 안 돼요. 그걸 하나씩 빼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려면 저처럼 10년은 또 걸리니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증거다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문을 이야기한 것, 발문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서사학을 공부하면 이야기의 구조가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 분석적으로 가든지 뭐 여성의 관점으로 가든지 심리적으로 가든지 뭐 다양한 또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서사가 모든 해석에서는 기초가 된다. 작가가 써놓은 텍스트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다른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전인수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서사학적인 해석이 모든 해석의 완성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기는 출발점이 된다. 출발점. 일단 작가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텍스트 안에서 맥락을 찾아가지고 잘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디스코스의 활용인데요. 디스코스는 아까 정의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행위. 예, 이야기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예, 이 디스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담론,
뭐 담화, 이렇게 강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디스코스, 연극을 연출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또 소설을 비평하거나 이런 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쓰는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 디스코스. 디스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기법이. 뭔가를 할 때는 기술이 동원되잖아요. 전략도 동원이 되고 기술도 동원이 되고 대단히 많은데 디스코스의 이제 내용이.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거 2개를 제가 골라가지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서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서 첫 번째가 시점, 두 번째가 플롯. 이 2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좀 깊이 탐구해가지고 활용하면은요, 독서 치료가 되게 또 풍성해져요. 창조적이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시점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누구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할 건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선시대 궁궐의 역사라도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작품 있잖아요, 드라마. 누구의 시각으로 서술이 되나요? 그 역사가? 장금이라고 하는 궁녀. 궁녀의 시각에서 궁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시각이 보통 왕의 시각, 또 왕비, 또 왕비도 장희빈 같은 그런 유명한 인물, 또 내시의 시각 이런 것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궁녀의 시각, 그것도 음식 만드는 궁녀, 이 음식 만드는 궁녀의 시각으로 궁궐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제가 경험하기에는 처음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죠? 새로운 이야기가 돼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돼요. 대장금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지금도 어디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시청률 90%를 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본대요. 특별히 이제 그 아랍 문화권에서 대장금이 강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여성의 어떤 성장 이야기잖아요. 모든 그 유리벽을 다 깨뜨리고, 저 그냥 그 살해당한 궁녀의 그런 딸로 태어나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쫓겨나는데 이번에는 의사로 변신하고 등등 불굴의 의지, 그런 것들이 어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점, 누구의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하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디스코스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나의 시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관성이죠, 관성.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만 고려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편견에 사로잡히고 아집이 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도 내가 충분하게 주장하고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에도 서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인지적으로 충분하게 성숙한 어른이에요. 삐아제가 그걸 발견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들 관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 바꾸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조작기라고 불러요. 삐아제는 전조작기. 전조작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시점에 있어서. 그 유명한 그 세산 실험 있죠. 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선생님은 저 반대편에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전조작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잖아요. 너댓 살 아이한테 물어봐요. 아무개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한번 그려봐. 그러면 자기가 본 걸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선생님은 뭘 보고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양이 달라. 이쪽하고 저쪽이 분명히 달라. 다 확인시켰어. 자기가 보고 있는 걸. 그렇죠. 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다고 그려요. 그럼 친구는 뭘 보고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자기 관점에서 예, 보고 있다고 그려요. 그걸 전조작기라고 불렀어요. 전조작.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 시각을 바꿔보는 그런 능력을 조작기, 조작한다고 오퍼런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작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시점 바꾸기가 안 돼. 내 생각대로 예. 시점 바꾸기가 안 돼. 그러니까 삐아제 그 이론에 의하면은 유치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서로 이제 관점을 바꾸면은 네?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은 참 유치원을 못 넘겠네. 예, 유치원을 못 넘겨요. 성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서울의 어떤 그 동네에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반대했죠. 그런데 그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장면이 그 언론을 탄 적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 반대하는 사람은 평생 수십 대를 걸쳐도 장애인 한 사람도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누구든지 우리는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가 있죠. 이 땅에 예. 7가정당 한 가정이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잠재적인 장애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본인도 예. 될 수 있는데 그 생각 그때도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네, 그렇죠. 땅값 떨어진다고. 땅값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니에요. 나중에 전수조사해 보니까 땅값이 다 올랐어요. 정상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냥 싫은 거지. 예, 그냥 내 싫은 주변에 거지. 있는 게 예. 싫은 거지. 되게 양심의 문제 부분에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이 시점 바꾸기는 작가들이 마르고 닳도록 쓰는 수법이에요, 수법.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시점만 달리하면 다른 이야기가 돼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시점을 달리해서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한 가지 시점, 내 입장 그것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멈춰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작가들의 기법을 그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써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서술해 보는 거죠. 그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 그림책 만들기, 인칭 바꿔서 내 일기 쓰기 등등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인데요. 플롯은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 줄거리예요. A, B, C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면은 그 A하고 B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씨가 살았다. 김 씨의 아내가 살았다. 둘은 사랑했다. 어느 날 김 씨의 아내는 깊이 병들었다. 김 씨의 아내가 죽었다. 3달 후에 김 씨도 죽었다. 이 이야기의 인과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3달 후에 김 씨가 죽은 거하고 김 씨의 아내가 죽은 거하고 김 씨의 아내 둘이 사이가 좋은 거하고 인과관계가 좀 있나요? 왜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워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이거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추정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김 씨가 있었다. 김 씨의 아내가 있었다. 김 씨의 아내가 죽었다. 3달 후에 김 씨도 죽었다. 그럼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인과관계가 더 훨씬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더 느슨하게 만들어 볼까요? 김 씨가 살았다. 김 씨의 아내가 살았다. 둘은 사이가 되게 나빴다. 어느 날 김 씨의 아내가 죽었다. 3달 후에 김 씨가 죽었다. 이러면 어때요? 인과관계가 되게 더 느슨해졌죠. 너무 기뻐하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돼서 좀 있어. 저는 그 예. 이거 처음에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서야. 과정을. 근데 사건을 이렇게 배열하는 건 그냥 배열만 해요, 작가들은. 그걸 다 일일이 뭐 이래서 죽었고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논문이지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무대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어디다 배열할 건가 그건 다 작가 마음이거든요. 독자들이 이렇게 읽고 인과관계를 막 머릿속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읽는 게 재밌는 거죠. 예, 독자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 디스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탐구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이야기를 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도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가들의 이제 그 기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서사학을 제가 독학을 했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어떤 학문은 참 힘들고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그런 학문도 있잖아요. 근데 서사학은 참 평생 해봐야 되겠다. 저한테 행복감을 많이 준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해 창작학과의 혹은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어떤 문학과의 한 과목으로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끌어냈습니다. 문학 비평 쪽에 있는 학문이었는데요. 끌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걸쳐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작품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책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